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70살이죠. 평생 건설업으로 성공해서 80억 가까운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요양원에서 월 200만 원 비용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제 친딸 때문입니다. 그 애가 제가 치매에 걸렸다며 저를 속이고 평생 모은 재산 55억 원어치를 27억의 헐값으로 팔아치웠거든요. 그리고는 저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아내를 잃고 우울했을 뿐이었는데 그걸 이용당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70살 노인이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 그리고 배신한 딸과 사위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말입니다. 정말 통쾌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2023년 3월의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요양원 침실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머릿속이 안개가 거치듯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흐릿했던 의식이 갑자기 또렷해지기 시작한 거였죠. 룸메이트인 김영수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직 검사셨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관찰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철수야, 정신이 돌아왔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맑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영수 형, 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8개월이야. 처음에는 정말 치매 같았는데 요즘 들어 점점 나아지더니 오늘은 완전히 정상이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딸 미경이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매 진단을 받게 했던 일. 아버지 치매 초기래요. 전문 요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던 그 말들. 그리고 여기 요양원으로 오게 된 과정들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기억은 멀쩡했거든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혹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저는 차근차근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우울감이 심했던 것,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안 먹었던 것. 그래서 가끔 멍하니 있거나 깜빡하는 일이 많았던 거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럼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이었을 가능성이 높네. 요즘 의학계에서도 우울증을 치매로 오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치매가 아니었다면? 딸이 저를 속인 건가요? 형, 그럼 제 딸이. 김영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철수야, 내 딸이 여기 면회 온 적 있지?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그것도 15분도 안 되게 와서 후딱 가버리죠. 그리고 내 재산은 어떻게 됐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재산이요? 딸이 제가 치매라고 하면서 아버지 재산 관리는 제가 할게요 라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는 정신이 흐릿해서 그냥 맡겼는데. 영수 형, 설마. 일단 확인해 봐야겠어. 하지만 철수야, 만약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복수할 준비를 해야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건설업으로 성공해서 모은 재산이 80억 가까이 됐어요. 강남 상가 부지, 경기도 개발 예정지 등 알짜배기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 딸이 정말로 저를 속이고 그 재산들을 처분했다면 상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가 조언해 주셨어요. 철수야, 화부터 내면 안 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해.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정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딸과 사위가 면회 올 때는 여전히 치매 환자 행세를 해야 했죠. 두 번째,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제 재산이 정말로 처분됐는지, 얼마에 팔렸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했어요. 세 번째, 법적으로 문제없이 복수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죠. 바로 그때 손자 지훈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25살인 지훈이는 IT 개발자였어요. 평소에도 저를 많이 따랐던 착한 아이였죠. 할아버지 어떠세요? 지훈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을 때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듣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 말 잘 들려? 네, 할아버지. 왜요? 할아버지가 치매가 아닌 것 같아.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의식이 돌아온 것, 기억이 선명해진 것, 그리고 제가 의심하고 있는 일들을 말이죠. 지훈이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요? 응,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어. 할아버지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지훈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며칠만 시간 주세요. 그런데 지훈아, 이 일은 절대 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할아버지. 절대 말 안 할게요. 지훈이가 돌아간 후 저는 김영수 할아버지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수야, 만약 정말로 딸이 내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사기야, 횡령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지. 내가 40년 동안 검사로 일했는데 이런 사건은 제대로 준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김영수 할아버지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실수하게 돼.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해서 한 번에 끝내는 거야. 그 말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며칠 후 지훈이가 다시 면회를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나왔니?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강남 상가 부지 25억짜리를 15억에 팔았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경기도 개발 예정지 30억짜리도 12억에 팔았고요. 총 55억짜리를 27억에 팔아치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어? 아빠 사업 실패로 생긴 빚 30억을 갚는 데 쓰였어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4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재산을 딸이 순식간에 날려버린 거였어요. 지훈아, 다른 건 없니? 할아버지 명의로 대출도 5억 받았어요. 그것도 다 아빠 사업에 썼고요. 완전히 당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요양원비도 3개월씩 밀리고 있어요. 뭐? 엄마가 요양원비를 제때 안 내고 있어요. 원장님이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 재산 55억을 가져가 놓고는 월 200만 원 요양원비도 제때 안 낸다고요? 지훈아, 엄마가 뭐라고 하니? 아빠 사업이 어렵다고.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이제 확실해졌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수 말이야. 그날부터 저희는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IT 실력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찾아보고 법원 등기부 등본도 떼어보고 사위 회사의 재무 상태도 조사했거든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 최민호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다가 대형 건설사 하도급에서 30억 손실을 본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걸 숨기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아빠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뭐? 노동부에 신고도 들어갔고 하도급 업체들한테도 돈 못 줘서 소송당했어요. 사위는 완전히 망한 상태였는데 딸한테는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할아버지, 아빠가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지훈이가 보여준 사진에는 사위가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룸살롱에서 만난 여자래요. 거기서 돈도 엄청 쓰고 있고.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내 재산으로 빚을 갚고도 모자라서 여자까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이 정도면 충분해.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세금 포탈까지 다 걸려 있어. 정말요? 응, 치매 환자한테서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명백한 범죄고 인감도용도 문서 위조야. 게다가 양도소득세도 제대로 안 낸 것 같으니까 국세청 건도 있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였어요. 그런데 영수 형, 어떻게 시작하죠? 일단 내가 정신을 되찾았다는 걸 계속 숨기고 뒤에서 하나씩 공격하는 거야.
김영수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40년 동안 검사로 일하신 경험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셨죠. 첫 번째 단계는 동맹 구축이었습니다. 사위한테 사기당한 하도급 업체 사장들을 찾아가서 연대하기로 했어요. 지훈이가 연락처를 알아와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혹시 최민호한테 돈 못 받으신 분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최민호 장인입니다. 제 사위가 여러분한테 피해를 끼쳤더라고요. 상대방이 깜짝 놀랐어요. 아, 장인 어른이시군요. 그런데 사실 저도 사위한테 큰 피해를 봤어요. 함께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시죠. 하도급 업체 사장들은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최민호에 대한 원한이 깊었거든요. 두 번째는 건설업계 인맥 활용이었어요. 40년 동안 건설업계에서 쌓아온 인맥이 정말 많았거든요. 시공사 사장들, 자재업체 대표들, 공무원들까지 모두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박 사장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말도 안 되네. 그 사위 놈이 박 사장님 재산을 가로챘다고?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우리끼리는 최민호랑 거래하지 맙시다. 그런 사기꾼이랑 일할 순 없죠. 업계에서 최민호를 완전히 퇴출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요양원 내부 동맹이었습니다. 간병인들, 사회복지사들, 심지어 원장님까지도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박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식들이네요. 모든 직원들이 복수 작전에 암묵적으로 동참해 주었습니다. 특히 간병인 김순애 씨가 적극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1차 공격을 시작할 때가 온 거죠. 김영수 할아버지와 저는 체계적으로 공격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세무서에 사위에 탈세 신고를 했어요. 사업 실패를 숨기고 허위 신고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해서 즉시 세무조사가 시작됐죠. 동시에 노동부에는 직원 임금 체불 신고를, 경찰에는 사기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딸한테는 더욱 치밀하게 접근했어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탈루, 그리고 제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한 문서 위조죄로 고발한 거였죠. 며칠 후 국세청 조사관이 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나타났습니다. 지훈이가 몰래 확인해 보니 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더라고요. 이상해,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딸과 사위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모든 게 제 치밀한 계획이었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딸이 면회를 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딸의 얼굴에서 피로가 역력히 보였어요. 눈밑이 거뭇하고 좋은 옷을 입었음에도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죠.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누구시죠? 아버지, 저 미경이에요. 딸. 아, 미경아.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니? 딸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딸의 모든 표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사위의 얼굴은 더욱 심각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고 손목에 차고 있던 비싼 시계도 없어져 있었죠. 아이고,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말은 깍듯했지만 눈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제 어깨 너머로 허공을 보고 있었죠. 사위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아,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어요. 일이 바쁜 게 아니라 세무조사와 각종 신고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거죠. 15분도 안 되어서 그들은 급히 나갔어요. 아버지, 다음에 다시 올게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영수 형, 시작됐어요.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흔들어 보자. 그날부터 저희는 더욱 체계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건설업계 인맥을 총동원해서 최민호의 회사를 완전히 고립시켰어요. 그 사람과는 거래하지 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위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전혀 따낼 수 없게 됐죠. 딸의 부동산 중개업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박미경은 아버지 재산까지 가로채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고객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중개업자라는 평판이 퍼지자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죠. 심리적 압박도 가했습니다. 지훈이를 통해 익명으로 당신들이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게 했어요. 집 앞에 불효자 거주지라는 대자보도 붙이게 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소음 신고를 계속 들어가게 해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악화시켰습니다. 딸과 사위는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무슨 소리야? 그냥 우연이겠지.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 그들이 서로 다투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들린다고 이웃들이 신고할 정도였죠. 가장 효과적인 건 정신적 압박이었습니다. 지훈 이를 통해 사위의 외도 사실을 딸에게 흘렸어요.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룸살롱에서 만난 여자래요. 며칠 전에도 같이 있는 걸 봤어요. 딸이 남편을 미행한 결과 정말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딸과 사위가 크게 다투는 소리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여자는 또 뭐야? 사위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기당한 하도급 업체 사장들이 연합해서 매일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최민호는 사기꾼, 우리 돈 돌려내라는 현수막이 걸리자 사위는 사무실에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됐죠. 사장님, 언제까지 피하실 거예요? 돈 안 주면 끝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하도급 업체 사장들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까지 들렸어요. 가장 큰 타격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이 너희 부모는 할아버지 돈 훔친 도둑이라며 놀림받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죠. 엄마, 우리 할아버지 돈을 정말 훔쳤어? 딸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라고 속이고 땅을 팔았다면서. 이때서야 딸과 사위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우연일 리가 없어.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서로를 의심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아버지 돈 가져다 쓰자고 했잖아. 딸과 사위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진짜는 시작도 안 됐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저는 마침내 최종 복수를 위한 완벽한 준비에 들어갔어요.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완벽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인감 위조, 재산 가로채기, 세금 포탈, 임금 체불 등 모든 제목에 대한 결정적 증거들이 준비됐어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야. 어떤 카드요?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의학적 증명서. 그렇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단지 우울증으로 인한 일시적 인지 저하였을 뿐이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환자분 치매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우울증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많이 호전된 상태네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동시에 언론 플레이도 준비했습니다. 40년간 건설업계에서 쌓아온 인맥 중에 언론계 인사들도 많았거든요. 가슴 아픈 노인 학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준비됐고 방송사 PD들도 이건 꼭 보도해야 할 사건이라며 관심을 보였죠. 가장 중요한 건 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였습니다.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재산 처분이 무효라는 의학적 증명서를 확보했고 전문 변호사진도 구성했어요. 이 정도면 처분된 재산을 모두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확신 있는 답변을 들었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요양원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통쾌한 광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2023년 8월 완벽한 복수를 실행할 날이 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요양원에서 나는 치매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며 정상 회복을 공식 발표했어요. 의료진의 정밀 검사 결과 완전히 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이는 즉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70세 노인 8개월 만에 치매에서 완전 회복. 사실은 우울증이었다. 의학계도 놀란 기적적 회복. 뉴스를 본 딸과 사위의 얼굴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갔어요. 같은 날 검찰은 딸과 사위를 동시에 기소했습니다.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세금 포탈 등 총 12개 제목이었어요. 딸에게 온 기소장을 본 순간 그녀는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의 집단 소송, 직원들의 임금 체불 소송, 그리고 부인의 이혼 소송까지 동시에 걸렸어요. 살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법정에서였어요. 제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 친딸이 제가 치매라고 속이고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딸은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30년 전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만큼은 잘 모셔드려라라고 했는데 이게 당신이 약속을 지킨 방법입니까? 딸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사위는 더욱 비참했어요. 장인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자업자득이지.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배신을 했나?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들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온 국민이 저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정말 속 시원하다. 이런 자식들은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댓글은 저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어요.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재산 처분을 무효로 판결하고 처분된 재산 55억 원 전액과 위자료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다 써버린 딸과 사위에게는 배상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강남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딸의 부동산 중개업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사위의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개인 재산마저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딸과 사위는 서로를 원망하며 이혼 소송까지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들의 몰락을 보도했어요. 불효녀와 사기꾼 사위의 최후. 70세 아버지의 완벽한 복수. 제목만 봐도 속이 시원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전 국민이 저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손자 손녀들마저 부모를 외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책망하는 장면은 전국의 부모들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딸은 절망했어요. 내가 키운 자식들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득이었죠. 모든 재산을 되찾은 저는 요양원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회복한 재산 중 일부로 노인 학대 방지 재단을 설립하고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을 통해 매년 수십 명의 노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손자 지훈이와 함께 작은 건설 회사도 다시 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정직하게 사업해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답했어요. 그래, 돈보다 중요한 게 신뢰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장에 나서는 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박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시다니. 업계 사람들의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결국 이혼했고 각자 다른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힘겹게 살고 있어요. 딸은 가끔 저에게 용서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지만 저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다시 믿을 수는 없다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친딸인데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가족이니까 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손자 지훈이는 지금도 저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훈이가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야.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자네 덕분에 노년에 이런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었네. 김영수 할아버지도 재단 일을 도와주고 계세요. 요양원 동료들도 모두 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박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도 기분이 좋아. 정말 속 시원한 복수였어. 간병인 김순애 씨는 지금도 가끔 안부를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일을 겪는 다른 노인분들의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딸한테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꼼꼼히 조언해 드립니다. 일단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도움받을 곳을 찾으세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니 뿌듯합니다. 가끔 길에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TV에 나온 그 할아버지 아니세요? 맞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일 당할까봐 걱정이었는데 할아버지 덕분에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딸을 잃었다는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고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는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이유는 없습니다. 저처럼 70세에도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복수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실수하게 됩니다. 차갑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해요. 지금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새 출발이지만 매일이 보람차고 행복해요. 손자와 함께 일하는 기쁨, 다른 노인분들을 도와드리는 보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되찾은 만족감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